경기도 초등학교에서 23년간 근무하고 있는 최경희 교사. 코로나19 이후 수업 중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이 급격히 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친구를 꼬집거나 교실 밖을 뛰쳐나가는 등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친구 이제 때리거나 좀 이렇게 핥히고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하고 교실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 못하고 뒤돌아보고 이제 친구가 계속 물건 만지고 이제 친구하고 뭐 이렇게 떠들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계속 수시로 하죠. 이 같은 문제 행동은 상당 부분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등 정서 행동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위험군을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때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지만 신뢰도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극단 선택을 하거나 정서행동 장애로 진단받은 학생들도 이 검사를 통해 가려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진짜 그게 분명히 좀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애들 다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또 아닌 애가 간신군으로 또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EBS 취재진은 교육부가 취합한 최근 6년치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매년 평균 3.6%, 코로나 발생 전 3.4%였던 관심군 학생은 코로나 이후로도 3.3에서 3.5%를 오가는 등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었습니다. 실제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비슷한 기간 ADHD를 진단받은 미국 학생이 12.9%인 것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먼저 문항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 꼽힙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용 검사는 각각 65문항과 63문항에 불과해 일반적인 심리검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설문에서 주의력과 과잉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11문항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모의 자기응답식 검사라 신뢰도는 더 떨어집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아이를 판별하게끔 이 검사가 설계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엄마하고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것의 응답이 관심군으로 선별이 되다 보니 학교에서 관찰되는 모습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초기 단계에서 정서행동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없으면 시기적절한 치료로 연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정책 연구조차 마치지 못하는 등 진척은 지지부진합니다. EBS 뉴스 서진성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 교실에 기물을 부수고 수업을 방해하던 학생을 지도하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해 해당 학생에겐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 장애에 시달리다 결국 휴직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학생을 복도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심장이 뛰고 불안하고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지게 돼서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은 이미 학기 초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위험 징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위센터나 병의원 등 2차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 관심군이자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겁니다. 하지만 학생과 부모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ADHD로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 보호자한테 수차례 치료를 권고했으나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했고 지금도 치료를 안 하고 치료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로 4만 3천 명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습니다. 문제 행동이 학교 폭력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또 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인 정서위기 청소년에 대해 부모가 치료를 거부하면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친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일종의 그것도 아동 방임의 일종이다. 아이한테 반드시 주어져야 할 심리적, 의료적 처치를 부모가 제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진단만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에도 명확한 관리 권한을 주는 등 후속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고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로 혼자서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하는 김영신 교사. 매달 80번 넘게 상담을 진행하는데도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은 늘어만 갑니다. 휴일 다 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사이 상담을 하거든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연령이 굉장히 저연령화로 예전에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나마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돼 기본적인 대응이라도 가능하지만 전국에서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상담 교사 배치율은 26.8%에 그쳤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배치율도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간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도 심각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상담을 할 수 있는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30%에 육박했습니다. 위클래스가 없는 초등학교는 40%가 넘었고 경북 초등학교의 70% 가까이엔 위클래스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한편 정서행동 전문교사 배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정 정도 교직 경력, 예를 들면 한 15년 이상 된 분들이 연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개정 포함해서 예산 확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교육부는 내년에 상담교사 정원을 20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이 정서행동 문제에 대응하는 안전망은 어떻게 보완돼야 할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이 최근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현장에서 바로 이 정서행동 위기 문제가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지난 6월 양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사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전부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취재 과정에서 교권 침해로 휴직을 한 또 다른 교사를 만났는데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 교사는 올해 초 문제 행동을 해오던 학생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도리어 성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초등학생 때부터 ADHD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를 거부해왔다고 하는데요. 문제 징후를 감지하고도 방치해왔던 탓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최근 이른바 왕의 DNA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는데요. 학교 안에서의 교권 침해 혹은 학교 폭력 사안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정서행동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한 교원단체가 전국 유초중고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교실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무려 87.1%에 달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학생들이 단순히 문제아라고 치부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위기 학생으로 보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1차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 좀 허점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 등 학생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관심군을 조기에 찾아내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검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마다 ADHD나 정신과 진료를 받는 학생이 매년 10%, 많게는 30%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서행동 검사로 발견된 위험군 학생은 코로나 전후로 매년 3.4%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별검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검사는 2018년 이후 5년 이상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용 검사에선 자살 위험군을 선별하는 문항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등 세 문항에 불과하고 초등학생용 검사에선 이마저도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사 도구를 개편할 시기라며 문항이나 신뢰도,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검사가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네, 검사가 꼭 보완이 되어야 하겠고요. 이 선별 검사에서 찾아낸 관심군 학생을 지원하는 게 또 2차 안전망일 텐데 여기도 빈틈이 많다고요. 네,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안전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신 특성 검사와 학교의 상담실, 위클래스가 1단계의 안전망이고요. 2단계는 교육청의 위센터나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지역 병의원이 있습니다. 1단계로는 관리가 어려운 관심군으로 판정났지만 2단계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들은 최근 5년 평균 30%, 4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지역마다 의료기관에 연계되는 비율의 차이도 큰데요. 충남교육청은 최근 5년 평균 99.3%의 관심군 학생을 2차 기관으로 연계해 연계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5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경기도교육청은 50%도 못 미치는 2차 기관 연계율을 허위 보고로 부풀리려다 번복한 사례가 저희 취재 결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해마다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위센터나 지역 상담센터에 연계한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병원에 연계된 학생의 비율은 거꾸로 2% 수준에 머물렀고요. 이렇게 되면 2차 기관에 연계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치료에는 불리하겠죠. 서울과 경기에선 그래도 20% 정도의 관심군 학생이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원이나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차 검사 그리고 2차 전문기관 연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마지막 3차 안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3차 안전망도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3차 안전망은 크게 위스쿨, 병원형 위센터, 가정형 위센터 등 대부분 기숙형으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위스쿨과 병원형 위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각각 16개, 13개밖에 없어서 광역지자체당 1개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3차 시설을 보내려고 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또 경기 등 대다수 지역에선 현재까진 중고등학생만을 입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위탁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소수의 아이들 대상으로 이 아이에게 맞춤형 치료를 좀 받게 하고 그것이 좀 해결됐을 때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인프라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또 이 지역별로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는 매년 교육청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패스 앤 페일 방식이라 변별력이 크지 않고요. 특히 약 5년 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인센티브나 행재정적 제재를 주는 방식도 사라져서 교육부의 평가를 사실상 교육청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표의 실효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지표를 교육감도 알다 보니 담당 과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제재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련 교육청 평가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2차 기간 연계율이나 말씀드린 3차 안전망 확충 등 위기 학생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이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요구가 있습니까? 네, 크게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과 학교 밖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특수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다양한 학교 현장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입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는 선행 사건에 대한 분석부터 각종 전문적인 심리 검사, 목표 행동 설정과 중재 등 다양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맞춤형 행동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밖 지원으로는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위센터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치료를 연계할 수 없는 현행 구조상 외부 전문가와 지원청 전문가 등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이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현행 구조대로 곧바로 해당 연도에 폐기할 게 아니라 샘플링이라도 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지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정서와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거나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 이 같은 학생들은 심리, 정서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 문제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이처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정서 문제와 기초학력, 경제적 문제 등 학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이미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등 지원청 3곳에선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90%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100명 학생들이 상담 및 치료 지원하여서 모두 100% 만족하였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엔 학교폭력과 정서행동 문제, 다문화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담당하는 조직 간의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일부 부서를 시작으로 이르면 3월쯤 본격적인 조직 개편이 시작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친구들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 혼자서 책임지던 방식을 학교 공동체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올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했고 국회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도 3건이나 발의됐습니다. 교육당국의 통합지원 모델이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 부담도 줄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